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경제 문제 갖고, 한국의 경제 문제 갖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지난해 말에 한국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한국 보고서를 한번 낸 이후로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2013년에 낼 때 한국이 이제 침체 국면에 그동안 70년대 6%, 7% 성장하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4, 5%로 들어갔다가 2000년을 넘어오면서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0년을 지나면서 2% 이내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이제 성장 정체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국이 마치 따뜻한 냄비에 들어있는 개구리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이 정체될 것이다. 근데 사실 10년 지났는데 거의 반은 맞은 것 같아요. 맥킨지 보고서가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은 못한 것 같아요. 한때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 넘을 것 같았는데 다시 꺾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 어려운 지경에 왔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어떻게 2040년까지 그 X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X곡선을 만들 건지, 그래서 한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은 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한국이 7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한 것은 중공업이라 그러죠. 보통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드물게 조선, 철강, 섬유화학, 건설, 자동차, 가전 이런 분야에서 세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도 삼성의 반도체가 또 이걸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영역들이 전부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맥킨지 보고서의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제 이 분야들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빼놓고는, 그죠? 자동차도 아니고 이제 교통기술이라 그러죠. 왜냐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이렇게 공중으로 다니는 모든 이동수단을 이야기하니까 이 교통수단을 빼놓고는 대부분 중국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이미 기술 수준에서 한국하고 대등해졌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기술의 저가 제품을 생각하는데 그 분야는 이미 동남아로 다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첨단 기술들은 거의 한국을 추월했고요. 인공지능 분야는 한국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야도 이미 전기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전기 자동차 영역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의 절반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도 중국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3, 40년 동안 잘해 먹은 이런 중공업,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 반도체도 이제 요즘 삼성전자가 어려워졌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이미 이제 중국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개발하는 구조조정을 안 하면은 한국이 다시 뛰어오르기가 어렵다. 이게 맥킨지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알 겁니다. 다 알아서 지금 정부도 맥킨지가 한 것처럼 앞으로 바이오 의학 기술이라든가 양자 컴퓨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보통 고부가 가치라 그러죠. 아니면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정부가 사실은 포기했죠. 원자력 중심으로 가면서 포기하고, 양자 컴퓨팅과 바이오,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핵심 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사실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다
다 알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는데 문제는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죠. 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게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전 세계 누구보다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더군다나 이 중공업 분야 우리가 한국이 지난 30, 40년 동안 잘 먹고 사는 이 분야는 여기서 너무 잘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이 됐잖아요. 큰 성공을 맛본 거예요. 이게 우승자의 저주라고 그랬는데 승자의 저주. 그렇다 보니까 이 생각 바꾸기가 어려워요. 사실 일본이 아직도 경제 대국이죠. 3위 대국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 뒤처지는 거는 일본도 2차 대전 이후로 승자의 경험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산업화 시대 생각하는 방법, 산업 시대 패러다임을 안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산업화 시대는 자본, 토지, 노동으로 중심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 공장을 지어야죠. 그리고 노동 문제,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사회에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부를 대부분 토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죠. 일본, 미국 같은 경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 구성은 금융상품입니다. 다 주식을 중심으로. 근데 한국은 거의 80%가 부동산에 목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있는 생각에서. 그래서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상상력을 기반하는 지식 기반. 이것이 교육 문제부터 국가의 정책까지 그리고 기업의 전략까지 모든 문제에서 이 지식 기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자본, 토지, 노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마 다시 S컵으로 한국이 맥킨지 보고서처럼 다시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의료계를 의사들의 요즘 의사 문제가 핫하잖아요. 의사 문제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의사 문제는 첫 번째가 의대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란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천재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앞을 뚫어주는 역할이에요. 앞을 뚫어주는 역할인데 문제는 이 앞을 뚫어줘야 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의대에 몰빵을 한다는 거야. 속된 말로 몰빵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서울대, 연구대 다니는 이공계 학생들이 1년에도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그래서 자퇴를 한다. 물론 의대는요, 가장 오래된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명예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정말 안정되고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야죠. 이렇게 천재적인 인재들이 의료계에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가니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전부 의대만 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도 의대는 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의대가 가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의대에 목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접근 방법은 산업화 시대 방법을 하고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대로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죠. 첫 번째, 요즘 최대 논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잖아요. 의대 증원. 의사가 모자라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대의 정원을 늘리자. 근데 기존 의사협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병원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의사를 늘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옛날 생각을 안 바꾼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2, 3년 전인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국회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핵심이 지역의 1차 의료부터 3차 의료까지 어떻게 연계를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 원격 의료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제하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은, 의대의 의료 컴퓨터 학과를 만들어야겠구나. 특히 데이터 과학 학과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 과학 학과는 의사하는 의학과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가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금 있는 문제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의사가 100명이 의료하는 수준을 10명이 하면은 더 좋잖아요. 10명이.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은 훨씬 의료의 혜택을 넓게 줄 수 있고 또 계속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그 병에 대한 그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사 연구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의사 연구 의대는 없습니다. 아마 카이스트가 이제 그걸 만들겠다 그랬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MD, PhD 과정이라고 해서요. 의대 다니는 학생들의 한 10% 정도의 학생들은 의예과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구교수죠. 여기와 원래 연구직을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의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의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그죠? 바이오 의료 의학 분야, 이 분야의 발전도 결국은 여기에 천재적인 열정을 가진 연구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대의 과정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를 고민 안 하고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고 그래서 의학 분야를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 분야에 고민 안 하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의사가 맞냐 적냐 이걸 따져갖고 의사를 늘리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2030년, 2040년을 내다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료 인력을 키우냐가 더 중요하죠. 이 고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입 입시도 마찬가지죠. 이 지식 기반 사회에 우리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로 인해서 권력의 재편이 된 사회에서 온디맨드 경제에서 우리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고민 안 하고요. 매일 대학 입시 제도 40년 동안 이어진 대학 입시 제도 갖고 논의하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 경제가 뛰어오르는데 중요한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지 그 부분을 이제 의료계를 지금 핫한 논쟁이 되고 있는 의료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생각을 바꿔서 지식 기반 사회, 경제, 그죠? 상상력으로 기반을 하는 지식 기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존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니어 그리고 지금 한창 일하는 중년층까지 다 이 디지털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자고요. 기술 기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디지털 기술.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를 디지털 기술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술 기업들은 미래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세계의 코로나로 돈이 막 풀렸을 때 2021년 말까지 이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막 올라갔죠. 그래서 뭐 상장만 하면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 들어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그죠? 이자율이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또 물류가 문제가 되면서 이게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빠집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주가입니다. 이게 처음에 상장할 때는 3년 전이죠. 상장할 때는 20달러인가 30달러 시작해서 13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21년 말부터 침체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20달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0배 뭐 이렇게 추락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 8, 90% 추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술 기업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이 디지털 기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 기반, 상상 기반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것은, 미국을 보면 압니다. 미국은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공업 없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특파원을 했잖아요. 이미 그때 디트로이트, 그 오데오 연안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공업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은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이, 조립 공장이 다 멕시코나 캐나다로 갔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4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못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8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3만 달러를 간신히 넘더니 4만 달러로 가냐 했더니 다시 이게 주춤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2배 이렇게 올라가냐 이거죠. 그것은 실리콘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중공업, 대한민국이 잘하는 그런 기업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디지털 기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식 기반, 상상, 소프트웨어 경제로 옮겨가느냐. 그거거든요. 네 반응이 추락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나옵니까? 리비안보다 먼저 이 시장에 안착한 테슬라 주가를 보자고요. 그죠? 테슬라도 2021년 침체에 들어가면서 주가에서 40%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미 시장에서 그 규모가 우리 웬만한 대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망할 수가 없고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 거고요. 미국의 5대 대기업이죠. 이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를 이끈 거죠. 대표적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세요. 여기도 2021년 말부터 침체에 들어가면서 거의 50%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작년 초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입니다. 이게 이제 5대 기업의 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5대 기업, 디지털 기업을 꿈꾸는 리비안과 같은 이 스타트업들이, 벤처 회사들이 미국에는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도 수십 개씩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1%만 성공해도요, 1%만 이 5대 기업처럼 되면은, 미국의 경제는, 계속 버티면서 잘 나가는 겁니다. 중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트럼프 정부부터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못 쫓아갑니다. 아직도 뭐 유럽이나 다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지는데 미국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저렇게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규모를. 삼성전자 매출 추이입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걸 거의 짊어지고 가는 회사죠. 그리고 세계의 대한민국 회사가 이름을 날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그렇죠. 매출이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매출이 높습니다. 구글을 보십시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사 이래로 매년 경기의 영향을 안 받고 매년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기업의 힘입니다. 디지털 기업의 힘. 그죠? 쉽죠? 삼성전자 디지털 5대 기업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매출은요, 삼성이 260조 원. 많은 겁니다. 애플이 500조 원. 거의 2배 넘죠?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구글이 386조 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제 온라인 상거래니까 매출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익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이 좀 작다 그래도 165조 원. 뭐 100조 원 넘는 회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 디지털 기업들이 미국에서는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5대 기업을 비교하는데요. 시가총액을 보면요. 이게 시장에서 이 회사가 장래까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장래, 미래에도 얼마큼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시가총액이잖아요. 삼성전자가 5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애플은 3,600조 원입니다.
3,600조 원.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이 한 회사가 많습니다. 구글도 비슷합니다. 2,240조 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550조 원으로 애플과 시가총액 1, 2위를 다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 삼성전자는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렇게 40년이 넘은 회사인데 저렇게 잘할까요? 디지털 기업이니까 가는 겁니다. 지식 기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과 노동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고요. 아마존이 이제 1940조 원이고 페이스북도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디지털 기업의 힘입니다. 한국을 비교해보자. 한국이 왜 어려운지, 사실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생각이 안 바꾸죠. 한국의 대표 디지털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죠. 미국은 봤잖아요. 미국은 일반 회사들이 저 디지털 5대 기업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저 5대 기업, 거기다 테슬라까지 들어갔죠. 5대 기업이 다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휩쓸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요, 삼성이 매출이 260조 원인데요. 네이버가 10조 원이 안 됩니다. 그죠? 카카오도 10조 원이 안 되고요. 그죠? 시가총액도 삼성전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10대 부자? 10대 부자의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재벌이에요. 10대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화 시대, 옛날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안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맡기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10대 부자의 거의 90%가 디지털 기업 오너들입니다. 중국도 거의 80%가 디지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일본만 옛날 재벌들이 10대 부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재벌들이 잘했던 그 영역은 이미 중국한테 다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계속 교육 문제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을 바꿔서 기존의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너무 옛날 자기들이 하던 방식의 사고 방식을 청년들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강요하는 것은 그냥 옛날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우리보다 능력은 몇십 배 뛰어난 친구들이지만 우리 방식대로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에 가서 조선시대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못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 차이하고 지금의 MZ세대하고 저희들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거는요, 지식 기반 경제로 넘어가는 거는 뭐 이렇게 전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전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을 넘으신 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디지털 경제는 나는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결국은 청년들도 망치고 우리도 망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서 맥킨지는 2040년에 한국이 다시 S커브를 걸으면은 세계 7위 경제 대국이 되고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갈 수 있다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안 바꾸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